초목대사가 원적하자 남아있던 승려들은 대성통곡했다. 그때 갑자기 종 밑에 구리 항아리에서 탕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승려 10여 명이 힘을 모아 종을 다시 매달고 항아리를 들추자 안에서 한보구가 숨을 헐떡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구리 항아리 속에 갇혀있던 한보구는 결투 후반부를 보지 못했다. 그는 초목대사가 죽고 형제들이 모두 중상을 입은 것을 보고는 분노했다. 그런 그의 눈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구척이가 들어왔다. 한보구는 구척이에게 다가가 금룡편을 들어올렸다. 한보구가 막 금룡편으로 구척이의 정수리를 내려치려고 할 때 정금발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셋째 사형, 안 됩니다. 그 말에 한보구가 짜증을 내며 따져 물었다. 그때 가진학이 품속을 더듬어 해독약을 꺼내 구척이와 한소영에게 먹이라고 승려들에게 이른 뒤에 한보구를 불러 자초지종을 들려주었다. 한보구는 분기탱천하여 당장 단천덕을 잡아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었다. 그러나 가진학은 그런 한보구를 말렸다. 그 못된 놈은 나중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내상을 입은 형제들부터 구하는 게 먼저야. 사실 한보구를 제외한 강남 7괴의 부상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가진학은 두 다리에 칼을 맞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태였다. 주총과 남이인은 심한 내상을 입은 상태였고 정금발의 허리 부상도 결코 가볍지 않았다. 장하생은 팔이 부러지고 가슴 통증도 심해 잠시 기절했지만 정신을 차린 뒤에는 그런 대로 상태가 괜찮아졌다. 이에 사람들은 사찰에 남아 상처를 치료했고 법화사에서는 항주 운처사로 사람을 보내 초목대사의 장례 문제를 처리했다. 며칠이 지나자 구척이와 한소영도 해독이 됐다. 의술에 능통한 구척이는 몸을 회복하자 주총 등에게 약을 처방하고 다른 사람의 부상도 돌봐주었다. 다행히 모두 기초 체력이 튼튼해 상처가 빠르게 호전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심경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었다. 단천덕 같은 소인 잡배에게 놀아나 강호에 내로라 하는 고수들이 모두 중상을 입었고 초목대사는 목숨까지 잃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구척이는 자기가 조금만 성질을 죽이고 초목과 차근차근 의논했다면 잘 해결되었을 일을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자책했다. 강남 7괴는 강남 7괴대로 구척이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한 것이 평생의 치욕으로 느껴졌다. 구척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남 7괴에게 머리 숙여 사죄했다. 빈도가 무능해 큰 실수를 저질렀소. 면목 없지만 여러분께 사죄를 올리겠소. 그러나 가진학은 이대로 치욕을 안고 살아갈 수 없다며 다시 겨루자고 제안했다. 그 말에 구척이는 당황하여 몇 번이나 자기가 졌다고 패배를 인정했지만 가진학은 끝내 고집을 부렸다. 강남 7괴는 강호의 정의롭기로 소문난 협객이면서 괴팍하기로 소문난 괴짜들이기도 했다. 구척이는 말로는 저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고민 끝에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며 의기양양하게 강남 7괴에게 말했다. 우리 명승부를 펼쳐봅시다. 내가 여러분과 인내심뿐만 아니라 지목까지도 겨뤄보겠소. 이 시합이 끝나면 누가 진짜 영웅호걸인지 판가름 날 것이오. 이 말을 들은 강남 7괴는 자신들도 모르게 흥분하기 시작했다. 구척이는 먼저 강남 7괴에게 곽소천과 양철심을 알게 된 일부터 단천덕을 추적하게 된 일까지 그간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경청하던 강남 7괴도 조정관리의 무능함과 금인의 포악함에 욕을 퍼부어댔다. 설명을 마친 구척이가 말했다. 단천덕이 데려간 사람이 바로 곽소천의 처 이씨요. 가대엽과 한씨 남매를 제외한 내부는 모두 그들을 보았을 것이오. 그러자 가진학이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를 기억하오.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오. 그 말에 구척이가 웃으며 대꾸했다. 잘됐소. 그러나 양철심의 처 포씨는 행방이 묘연하오. 빈도는 그녀를 보았지만 여러분은 모를 것이오. 빈도가 겨루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것이오. 그 두 여인은 모두 임신 중이오. 먼저 그들을 구해 순산할 수 있도록 보살핀 뒤 난 양가의 아이를 가르치고 여러분은 곽가의 아이를 가르쳐 18년 후 그 아이들이 18살이 되면 가흥부 취선루에 다시 모입시다. 그때 강호의 영웅호걸들을 모두 초청한 뒤 연회를 베푸는 것이오. 그 자리에서 두 아이에게 무예를 겨루도록 해 빈도의 제자가 훌륭한지 여러분의 제자가 대단한지 승부를 겨루는 것이오.
여러분이 다시 빈도와 겨루어 이긴다 해도 머릿수로 밀어붙인 꼴밖에 안 되니 별로 영광스러울 것도 없지 않겠소? 그러나 빈도의 무예를 전수받은 사람과 여러분의 무예를 전수받은 사람이 1대1로 겨뤄 그쪽이 이긴다면 나로선 진심으로 승복할 수밖에 더 있겠소? 그러자 가진학이 자신감에 충만해 쇠지팡이로 땅을 내리쳤다. 좋소. 한번 해봅시다. 이리하여 구척이와 강남 7괴는 18년 후 3월 24일 정오에 취선루에 다시 모이기로 하고 각자 법화사를 떠났다. 한편 이평을 끌고 도망친 단천덕은 북방을 향하고 있었다. 만약 이만으로 돌아갔다가는 백부 손에 죽을 게 자명했기 때문이다. 거기다 구척이와 강남 7괴의 추적도 피하려면 최대한 멀리 도망가야 했다. 그러나 생각보다 강남 7괴의 추적은 빠르고 집요했다. 단천덕은 매번 턱 밑까지 추적해오는 강남 7괴에 항시 자기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이평 때문에 도망치는 내내 잠시도 편한 날이 없었다. 단천덕은 이평을 버려두고 가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자기 행선지를 발설할까 봐 두려워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 거기다 혹시라도 강남 7괴나 구척이에게 잡히면 이평을 인질로 삼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용하기 위해 끌고 다닌 이평은 오히려 호시탐탐 자기 목숨을 노릴 뿐더러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소란을 피워 강남 7괴가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했다. 단천덕은 이평을 죽이고 혼자 달아나고 싶었지만 이평을 죽이려는 시도는 매번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오히려 악밖에 안 남은 이평의 단도에 부상을 당하는 일이 빈번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금국의 수도 영경에 도착했다. 단천덕은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됐다. 그런데 막 성문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금나라 병사들이 나타나 다짜고짜 두 사람을 끌고 가더니 짐을 짊어지라는 것이 아닌가. 이평은 체격이 왜소해 비교적 가벼운 짐을 졌지만 단천덕은 100여 근에 가까운 짐을 져 끙끙댈 수밖에 없었다. 그 금나라 병사들은 몽고로 가는 사신을 수행하며 북쪽으로 가는 중이었다. 그렇게 그들은 뜻하지 않게 혹한의 사막을 건너게 되었다. 아직 10월이었지만 북방은 매우 추웠다. 이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한 줄로 늘어선 300여 명이 눈발 휘날리는 추위에 떨며 끝없는 사막을 걷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북쪽에서 함성이 들리더니 먼지를 휘날리며 무수한 병마가 돌진해왔다. 벌떼같이 몰려든 그들은 뜻밖에도 한 무리의 패잔병들이었다. 인솔자가 가죽옷을 입은 것으로 보아 사막 북쪽의 어느 부족 같았다. 금나라 병사들은 그들을 보자 하나같이 활과 창을 버리고 달아나기에 바빴는데 꽤나 두려워하는 기색이었다. 어떤 자는 말을 타지도 못한 채 미친 듯 달아나다 곧 쫓아오는 말 발굽에 짓밟히기도 했다. 이평은 단천덕과 함께 있었으나 쑥대밭이 된 그들 무리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그와 헤어지게 되었다. 이평은 짐을 내팽개치고는 사람이 적은 곳으로 죽으림을 다해 달렸다. 다행히 병사들은 제 한 목숨 챙기기에 급급해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평이 한참을 달리는데 갑자기 배가 아팠다. 극심한 통증을 느낀 그녀는 눈앞이 깜깜해졌다. 그리고 그 길로 모래언덕에 엎어져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겨우 정신을 차려보니 몽롱한 의식 속으로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차츰 아기 울음소리는 더욱 크게 들렸고 몸을 움직여보니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때는 이미 밤이 깊었고 눈도 그쳐 있었다. 한 줄기 밝은 달빛이 눈 위를 비추는데 순간 그녀는 너무 놀란 나머지 목 놓아 울고 말았다. 알고 보니 뱃속의 태아가 이 전란 중에 태어난 것이다. 이평은 재빨리 일어나 아이를 안았다. 사내 아이였다.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이빨로 탯줄을 끊고 아이를 꼭 껴안았다. 달빛 아래 비친 아이 모습은 눈썹이 짙고 목소리가 우렁찬 것이 죽은 남편을 빼닮은 것 같았다. 눈 위에서 출산하는 것은 목숨을 잃을 정도로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평은 아이를 보자 어디서 그런 힘이 샘솟는지 미친 듯이 언덕을 기어 올라가 반대편 구덩이 속으로 몸을 숨겨 추위를 피했다. 이평은 아이를 보자 죽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물밀듯 밀려왔다. 구덩이 속에 숨어 하룻밤을 보내고 이틀째 정오가 되었을 때였다. 사방이 조용한 것을 확인한 이평은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주위엔 시체와 죽은 말뿐이고 황사와 백설이 뒤엉킨 평원엔 버려진 무기만 가득했다. 아무리 주위를 두리번거려도 살아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평은 죽은 병사들의 짐을 뒤져 비상식량과 불 붙일 도구를 찾았다. 그러고는 말의 살을 베어내 구워 먹었다. 또 그들의 가죽 혁대를 띠삼아 아이를 안고 가죽 옷도 벗겨 입었다. 다행히 혹독한 추위로 죽은 말이 썩지 않아 말고기로 연명할 수 있었다. 그렇게 10여일이 지나니 이평은 조금씩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자 이평은 아이를 안고 무작정 동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다행히 이평은 사람 좋은 몽고 유민을 만나 그들의 도움으로 이름 없는 땅에 정착할 수 있었다. 이평은 사막에서 온갖 고생을 무릅쓰며 아이를 키웠다. 물가에 나뭇가지로 엮은 초가를 짓고 가축을 키웠으며 양모로 담요를 만들어 유목민들의 양식과 교환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아이는 어느덧 6살이 되었다. 이평은 남편의 유언에 따라 아이에게 곽정이란 이름을 지어주었다. 곽정은 또래 아이들보다 말이 늦어 4살이 되어서야 제대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건강하고 기운세서 벌써부터 소와 양을 몰 줄 알았다. 그렇게 모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부지런히 일했다. 그들은 몽고인들과 왕래하면서 몽고어를 배웠는데 모자가 둘이서 대화할 때는 여전히 고향 이만의 사투리를 썼다.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는 그해 10월 어느 날 곽정은 말에 올라 목양견을 데리고 양을 몰았다. 그런데 정오가 되자 갑자기 검은 수리 한 마리가 나타나 양떼에게 덤벼들었다. 새끼 양 한 마리가 놀라 동쪽으로 미친 듯이 뛰어가는데 곽정이 휘파람을 불며 달래도 계속 도망가기만 했다. 곽정은 재빨리 양을 쫓아갔다. 팔리쯤 쫓아가 겨우 양을 붙잡으려는 순간 멀리서 땅을 울리는 듯한 굉음이 들려왔다. 곽정은 처음 들어보는 굉음에 겁이 난 나머지 서둘러 양을 몰고 산을 넘어 관목숲에 숨은 다음 고개를 삐죽이 내밀었다. 저 멀리 피어오르는 흙먼지가 온천지를 뒤덮더니 수만의 군마가 달려왔다. 인솔자가 호령을 하자 군마는 일제히 동쪽에 한 줄, 서쪽에 한 줄로 열을 맞췄는데 정렬한 군마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병사 중 몇 명은 하얀색 두건을 휘감고 다른 몇 명은 오색 깃털을 꽂았는데 그 모습을 보자 곽정의 두려움은 흥분으로 뒤바뀌는 것 같았다. 또 얼마 지나 왼쪽 면리 밖에서 호각 소리가 울려 퍼지자 한 무리의 병마가 달려왔다. 앞에 선 장군은 체구가 여윈 청년이었는데 장도를 높이 들고 빨간 망토를 걸친 차림으로 대열을 지휘하고 있었다. 이윽고 쌍방의 병마가 가까워지자 그들은 혈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한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수십 개의 호각이 울리고 북소리가 둥둥거렸다. 그와 동시에 공격한 쪽 군사들이 일제히 환호했다. 태무친 대칸이 오신다. 태무친 대칸이 오신다. 그 소리에 쌍방의 군사는 싸움을 계속하면서도 고개를 돌려 동쪽을 바라보았다. 곽정이 그들의 눈길을 따라가 보니 뿌연 황사를 뚫고 한 무리의 인마가 질주해 오는 것이 보였다. 그 무리는 긴 막대기를 높이 쳐들고 있었는데 막대기에는 몇 줄의 흰 깃털이 매달려 있었다. 환호성이 가까워지자 공격한 병마는 용기 백배에 먼저 도착한 군사들의 진열을 일시에 흩뜨려 버렸다. 그 막대기가 곽정이 숨어있는 산 쪽을 향해 다가오자 곽정은 재빨리 숲속 깊은 곳에 숨어 몸을 웅크린 채 자라처럼 목을 빼어 바깥 광경을 바라보았다. 몸집이 장대한 중년 사내가 말을 달려 산으로 올라왔다. 그는 철투구를 썼고 수염이 덥수룩했으며 눈빛이 매우 날카로웠다. 그가 바로 몽고 부락의 추장 태무친이란 것을 어린 곽정이 알리 없었다. 설사 알았다 해도 곽정은 대칸이 무슨 의미인지조차 몰랐다. 태무친은 말에 올라 산 아래의 전투 상황을 주시했다. 그때 빨간 망토를 입은 소년 장군이 말을 달려 산 위로 오르며 소리쳤다. 부왕, 적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잠시 퇴각하시지요. 이때 태무친은 이미 쌍방의 형세를 파악하고 명령을 내렸다. 넌 대우를 이끌고 동쪽으로 후퇴해라. 목련화는 둘째 왕자와 함께 대우를 이끌고 서쪽으로 퇴각하고 바가출은 정노홍과 북쪽으로, 홀필레는 솥불태와 남쪽으로 퇴각하라. 이곳에 깃털이 높이 걸리고 호각 소리가 들리면 일제히 되돌아와 반격한다. 그러자 장군들이 알겠다고 대답하고 질서 정연하게 하선하자 몽고 병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걸 보고 환호성을 지르던 적병들은 태무친의 깃털이 여전히 산 위에 우뚝 솟아있는 것을 보자 사방에서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태무친을 생포하라.
태무친을 생포하라. 그러자 적병들은 사방으로 퇴각하는 몽고병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벌떼처럼 앞다퉈 산 위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산 위에 우뚝 선 태무친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10여 명의 근위병이 철방패를 높이 들어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냈다. 태무친의 형제 홀도우와 맹장 자릉미도 삼천의 정예병을 이끌고 칼과 활로 산 주위를 사수했다. 검광이 번뜩이는 가운데 살기등등한 함성이 천지를 진동했다. 숨어서 지켜보던 곽정은 두려우면서도 흥분되어 가슴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전투는 치열했다. 점차 태무친 진영이 열세에 처하자 그의 셋째 아들 와활태는 초조한 기색으로 물었다. 아버지, 이제 호각을 불면 안 될까요? 그러나 매서운 눈으로 산 아래 적병을 응시하던 태무친이 나지막이 말했다. 적병은 아직 지치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서남쪽 적군 중에서 검은색 도포를 걸친 장군 한 명이 튀어나왔다. 그는 백발백중의 활솜씨로 몽고 병사 10여 명을 차례차례 쓰러뜨렸다. 2명의 몽고 장군이 창을 들고 달려갔지만 귀신 같은 그의 활솜씨에 맥없이 낙마하고 말았다. 그걸 보고 태무친이 칭찬했다. 훌륭한 활솜씨구나. 그때 그 검은색 도포를 걸친 적장이 산 위에 올라서더니 태무친의 목을 겨냥해 화살을 날렸다. 그리고 뒤이어 태무친의 복부를 향해 활을 쐈다. 왼쪽 목 부위를 맞은 태무친은 화살이 또 날아오자 다급히 말고삐를 잡아챘다. 말이 허공을 향해 앞발을 번쩍 드는 순간 날아온 화살이 말의 배에 꽂혔는데 화살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 끝에 깃털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깊숙이 박혔다. 말이 고꾸라지며 화살을 맞은 태무친까지 낙마하자 군사들은 모두 크게 당황했다. 그걸 보고 적군은 함성을 지르며 물밀듯 돌격해왔다. 와활태는 부친의 목에서 화살을 빼낸 뒤 옷을 찢어 상처를 묶어주었다. 그때 태무친이 소리쳤다. 난 괜찮으니 산 입구를 막아라. 태무친은 손가락으로 목의 상처를 누르고 있었지만 그 손가락 사이로 선혈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는 아직 전투를 끝낼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군사들에게 끝까지 자리를 사수하라고 명했다. 그렇게 치열한 전투를 지속하며 때를 기다리던 태무친 눈에 마침내 적군의 기세가 꺾이는 것이 보였다. 태무친이 소리쳤다. 깃털을 올리고 호각을 불어라. 몽고병이 함성을 지르는 가운데 군사 하나가 말등에 올라서서 흰 깃털을 높이 올렸다. 그리고 호각 소리가 울리자 멀리 퇴각한 몽고 병사들이 천지를 진동하며 질풍처럼 돌격해왔다. 비록 적군의 수가 많기는 했지만 산 주위의 포위 공격에 외곽대오가 무너지자 중간에서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며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검은 도포를 입은 장군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목이 터져라 작전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미 대열은 뒤엉키고 사기도 떨어져 반시진도 못되어 대군은 괴멸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섬멸되고 일부는 도망쳤다. 그러자 그 장군도 말에 올라 황급히 달아났다. 저놈을 잡는 자에게 황금 세근을 내리겠다. 태무친이 소리치자 수십 명의 몽고 병사들이 그 뒤를 쫓았다. 그러나 검은 도포의 장군은 백발백중의 활솜씨로 10여 명을 쓰러뜨렸다. 그 바람에 나머지 몽고 병사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 숲속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곽정은 어린 마음에도 그 장군이 매우 멋있어 보였다. 이 싸움에서 태무친은 대승을 거두고 여러 대 동안 숙적이던 태역적 올부를 반 이상 섬멸했다. 태무친은 과거 태역적 올부 사람들에게 잡혀 목에 칼을 썼던 그 치욕을 오늘에야 깨끗이 서륙한 것이다. 다친 목에서는 계속 피가 흘렀지만 태무친은 너무도 통쾌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크게 웃어젖혔다. 장수와 병사들은 천지를 진동하는 환호성을 지르며 영예롭게 개선했다. 몽고군의 무리가 떠나고 전장을 수습하던 병졸까지 돌아가자 곽정은 비로소 숲을 빠져나왔다. 그가 집으로 돌아갈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다. 아들 걱정으로 안절부절 못하던 이평은 곽정이 돌아오자 반가움과 안도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곽정은 지금까지 본 것을 이평에게 얘기했다. 이평은 곽정이 겁을 내기는커녕 신이 나서 말하는 것을 보고 내심 흐뭇했다. 사흘 후 이평은 자신이 짠 모포 2장을 가지고 30리 밖의 시장으로 양식과 교환하러 갔다. 곽정은 혼자서 양떼를 몰며 놀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동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말한필이 천천히 다가오는데 말등엔 한 사람이 엎어져 있었다. 곽정과 가까워지자 말은 걸음을 멈췄고 말 위에 있던 사람도 고개를 들었다. 곽정은 그 얼굴을 보자 너무 놀란 나머지 비명을 터뜨릴 뻔했다. 그의 얼굴은 온통 흙투성이에 군데군데 핏자국이 있었지만 그날 본 검은색 도포를 입은 장군이 분명했다. 그는 반이나 부러져 나간 칼을 움켜쥐고 있었는데 칼날에는 자홍색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그러나 적을 쓰러뜨리던 화살은 보이지 않았다. 그의 오른쪽 뺨에 난 상처에서는 계속 피가 흘렀고 말도 다리를 다친 상태였다. 그는 사지를 축 늘어뜨린 채 충혈된 눈을 들어 갈라진 음성으로 말했다. 물 좀 갖다 주겠니? 곽정은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 찬물을 한 대접 떠왔다. 매우 목이 말랐는지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나서 말에서 뛰어내린 그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곽정은 어쩔 줄 몰라 비명을 질렀다. 한참이 지나자 그가 겨우 정신을 차리며 말했다. 말에게도 물을 좀 주렴. 그런데 먹을 것은 없니? 그 말에 곽정은 따뜻한 양고기 몇 점을 갖다 주고 말에게도 물을 먹였다. 양고기로 배를 채운 그가 팔목에서 번쩍이는 황금 팔찌를 풀어 곽정에게 건넸다. 그러나 곽정은 고개를 흔들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아무것도 받지 말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남자가 껄껄 웃으며 곽정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 그는 금팔찌를 다시 차고는 옷을 찢어 자신의 얼굴을 닦고 말 다리에 난 상처를 묶었다. 이때 갑자기 동쪽 멀리서 한 무리의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그가 화난 얼굴로 소리쳤다. 끝까지 날 죽이겠다 그거군. 그가 곽정에게 물었다. 꼬마야, 혹시 집에 화살이 있니? 그러자 곽정은 자신 있게 화살이 있다고 대답하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 말에 기뻐하는 것도 잠시, 곽정이 들고 나온 것은 자기가 갖고 놀던 장난감 화살이었다. 그는 껄껄 웃다가 눈살을 살짝 찌푸리며 말했다. 난 싸움을 해야 한단다. 좀 더 큰 건 없니? 그러자 곽정이 고개를 흔들었다. 그는 생각했다. 말이 다쳤으니 도망친다 해도 멀리 가진 못할 것이다. 이곳에 숨는 게 위험하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구나. 그는 곽정에게 말했다. 나 혼자서는 저들을 이길 수 없으니 숨어야겠구나. 그러면서 커다랗게 쌓아놓은 건초 더미를 가리켰다. 난 여기에 숨어 있을 테니 넌 내 말을 쫓아버려라. 그리고 너도 눈에 안 띄도록 멀리 도망가 있거라. 그러곤 건초 더미를 뚫고 들어갔다. 곽정은 채찍으로 말 엉덩이를 때려 쫓아버리고 자기도 새끼 말을 타고 서쪽으로 달렸다. 그러나 곽정을 본 군사 2명이 쫓아오는 바람에 금세 추격당하고 말았다. 그들이 무섭게 물었다. 혹시 검은 말을 탄 남자 못 봤느냐?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곽정은 입을 꾹 다문 채 묵묵부답이었다. 군사들은 몇 마디 더 물었지만 곽정이 계속 입을 다물고 있자 곽정을 데리고 그들의 상관에게로 갔다. 곽정은 다시 집 앞으로 끌려가 그들의 상관을 봤다. 빨간 망토를 걸친 그 청년은 다름 아닌 며칠 전 싸움터에서 봤던 그 장군이었다. 그가 군사들에게 소리쳤다. 이 꼬마가 뭐라더냐? 그러자 군사들이 대답했다. 겁을 먹었는지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그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다 멀리서 흑마 한 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명했다. 그의 말인 것 같은데 가서 끌고 오너라. 그는 군사들이 끌고 온 말을 보고 소리쳤다. 이건 철별의 말이 아니냐? 그러자 병사들이 일제히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채찍을 휘둘러 곽정의 머리를 내리치며 무섭게 윽박질렀다. 속일 생각 말고 그놈이 어디 숨었는지 당장 말하거라. 건초 더미 안에 숨은 철별은 그 모습을 보고 장도를 꽉 움켜쥐었다. 그는 태무친의 장자 출적의 잔인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철별은 곽정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백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곽정은 철별의 예상과는 달리 채찍을 맞으면서도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병사들은 이미 곽정의 집안을 뒤지고 긴 창으로 건초 더미를 이리저리 쑤셔대고 있었다. 그러나 건초 더미가 워낙 큰지라 다행히 철별의 몸까지 닿지는 않았다. 그때 갑자기 멀리서 호각 소리가 울려 퍼지자 모든 병사가 소리쳤다. 대칸이 오신다. 출적은 채찍을 거두고 황급히 부친을 맞이했다. 사실 그날 철별의 화살을 맞은 태무친의 상처는 매우 위중했다. 교전 시에는 억지로 참았지만
처소로 돌아가서 쓰러진 태무치는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다. 그래서 몽고 병사들은 철별을 잡아 그를 죽이고 대칸의 원수를 갚겠다고 맹세했다. 아버지, 그놈이 타고 있던 말을 찾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말이 아니라 사람이다.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그러곤 또다시 곽정을 때리며 철별의 소재를 물었다. 그러나 곽정은 출적에게 맞아 온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절대 말할 수 없다고 버텼다. 태무치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가 매우 순진하다고 생각했다. 모르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는 거라면 철별의 소재를 알고 있다는 소리였다. 태무친이 와활태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저 꼬마가 입을 열도록 잘 꼬드겨봐라. 그 말에 와활태가 미소를 띠며 곽정에게 다가가 투구에 꽂힌 화려한 공작 깃털을 뽑아 곽정의 손에 쥐어주며 선물로 줄 테니 얘기해달라고 꼬드겼다. 그러나 곽정은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고집스레 버텼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태무친의 차남 차랍태는 짜증이 났다. 차랍태는 그의 수행 병사들에게 개들을 풀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병사들이 6마리의 사나운 사냥개를 끌어냈다. 차랍태는 개들에게 흑마의 냄새를 맡게 한 다음 철별을 찾게 했다. 그러자 사냥개들이 으르렁거리며 초가집 안팎을 훑었다. 그 모습을 보고 곽정이 휘파람을 불어 자신의 목양견을 불렀다. 이때 차랍태의 사냥개는 이미 건초더미 앞으로 몰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곽정의 휘파람 소리를 들은 목양견은 건초더미 앞을 지키며 사냥개들의 접근을 막았다. 차랍태가 큰 소리로 꾸짖자 6마리의 사냥개가 일제히 목양견을 덮쳤다. 개 짖는 소리가 고막을 찢는 듯한 가운데 7마리의 개가 엉겨붙어 싸우기 시작했다. 목양견은 몸집이 작았고 6마리를 상대하다 보니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되었다. 그러나 목양견은 용감하게 싸우며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곽정은 울면서도 자신의 개를 열렬히 응원했다. 태무친과 와활태 등은 이미 철별이 건초 더미 안에 숨어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희희낙낙 개들의 싸움을 구경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출적은 화가 나서 곽정에게 채찍을 휘둘렀다. 곽정은 너무 아파 대굴대굴 구르다가 출적의 곁에 이르자 갑자기 일어나 그의 오른쪽 다리에 매달렸다. 출적은 있는 힘껏 떼어내려 했지만 곽정은 전혀 떨어질 기미가 없었다. 차랍태와 와활태, 탈의 3사람은 어쩔 줄 모르는 형의 모습을 보고 모두 박장대소했고 태무친도 웃음을 터뜨렸다. 얼굴이 시뻘개진 출적이 허리춤에서 장도를 뽑아 곽정의 머리를 내리치려 했다. 그 순간 갑자기 건초더미 안에서 단도가 날아와 출적의 손에 들린 장도를 튕겨 날렸다. 분노한 출적이 떨리는 손을 다른 손으로 잡으며 쳐다보니 철별이 건초더미에서 뛰어나와 얼른 곽정을 끌어다 몸 뒤로 숨기고는 냉소를 머금고 말했다. 어린아이를 괴롭히다니 부끄럽지도 않느냐. 그러자 병사들이 일제히 창과 칼을 들어 철별을 포위했다. 철별은 승산이 없음을 알고 저항을 하지 않았다. 그때 출적이 그의 가슴에 주먹을 날렸다. 철별은 얼굴을 찌푸리며 어서 자신을 죽이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탄식 섞인 음성으로 말했다. 죽는 것은 억울하지 않다만 영웅 손에 죽지 못하는 것이 애석할 뿐이다. 그러자 태무친이 분노한 표정으로 물었다. 뭐라고 했느냐? 철별은 비웃음을 날리며 대꾸했다. 만약 전장에서 날 이긴 영웅 손에 죽는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죽음일 것이다. 그런데 매 힘을 업은 개미에게 물려 죽다니. 그러자 태무친 옆에 있던 한 사내가 소리쳤다. 떼칸, 저놈이 주둥이를 놀리지 못하게 제가 처치하겠습니다. 태무친은 대장 바가출이 나서는 것을 보고 내심 흐뭇해하며 말했다. 좋아, 자네가 겨뤄보게. 바가출이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소리쳤다. 영광스럽게 죽는 게 뭔지 가르쳐주마.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